최근 캐나다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꽤나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수함부터 자주포, 다연장 로켓, 경전투기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도입하면 자국 군사력을 빠르게 재정비하려는 캐나다의 목표와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 전략이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도 K방산의 성공 스토리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어떤 이유로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개발 비화와 미래 전망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걸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런 결별 분위기가 생소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북미 대륙 방위를 거의 일심동체처럼 진행해왔고, 캐나다 영공이나 영해는 사실상 미군이 관리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인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외교적 신뢰 상실이 축적되면서 캐나다도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언제든 전투기나 다른 무기에 킬 스위치를 심어서 캐나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와 군수 내부는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제안한 K방산 패키지는 캐나다로서는 꽤나 솔깃한 선택지가 됩니다. 방위력 현대화가 한두 가지 무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군 차원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육군 포병 전력부터 기갑 전력, 해군 잠수함 전력, 공군 전투기 전력까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 이 모든 공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급원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다 혹한 환경에서도 입증된 K9 자주포, 전술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천무다연장, 그리고 경전투기 FA-50 같은 무기들이 모두 해외 실전 운용 사례와 시험 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잠수함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내척이 이미 수명을 넘어섰고 미국 해군이 영해 순찰을 중단하면 해상 방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그래서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최소 10척 이상 도입해 자국 해군의 독립작전 능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가 오커스 체제로 미국, 영국과 협력해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다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전례를 보며 아직까지 핵잠수함보다는 재래식 잠수함이 맞다라는 기류가 캐나다 내부에서 형성된 겁니다. 일본이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남은 강력한 후보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세력과 한국입니다. 이때 한국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짧은 개발, 건조 기간과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폴란드 사업 등을 통해 입증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 영토가 혹독한 겨울 기후에 시달리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K9 자주포가 이미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활약한 사례가 있어 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캐나다 육군이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극한 환경에 강하고 대규모 운용 실적까지 있는 K9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울러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선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필수적인데 천무는 단순히 로켓탄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이 커서 광활한 영토와 해안선을 지닌 캐나다에게 알맞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개발 비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가 혹한 지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엔진룸과 배기 시스템에 특별한 열관리 모듈을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당시 개발진은 북유럽 혹독한 추위뿐 아니라 극지방 비슷한 환경에서도 동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연료와 윤활유의 점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재 선택과 엔진룸 내부 레이아웃을 여러 번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노력으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혹한기가 있는 나라에 수출을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캐나다가 경전투기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 역시 미국의 킬스위치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의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F-35 전투기를 90여 대 주문해 놓은 상태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신이 싹트자 캐나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FA-50 같은 경전투기를 일정 수량 도입해 중간급 전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FA-50은 훈련기이면서도 무장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공군 전력 운용을 다변화하기에 제격입니다. 한편 캐나다 육군은 노후 견인포와 소수의 개량 M109, 자주포 외에 마땅한 포병 전력이 없고 전차도 러파르트2를 얼마 되지 않게 보유해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칩니다. 차륜형 장갑차 역시 1970에서 80년대 개발된 구형 기종이 대부분이라 현대전에 적합한 궤도형 장갑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K9 자주포뿐 아니라 국산 궤도형 전투장갑차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캐나다가 이토록 급하게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의 북극 진출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소모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극해 자원과 항로를 두고 러시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북부 지역이 인구도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만약 러시아 함대가 북극해를 통해 접근해 온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전처럼 캐나다 영해와 영공을 적극적으로 순찰해줄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을 배제한 자주국방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가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화하면 한국에는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우선 북미 지역 방산 시장에 입지 자체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폴란드처럼 이미 유럽을 뚫은 데 이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캐나다까지 한국 무기를 대거 수입한다면 이는 글로벌 군사 무대에서 K방산이 더 이상 신생이 아니라 주류로 올라섰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캐나다가 사용하는 무기는 곧 나토 호환 표준을 따르게 되고 이는 K9이나 FA-50 같은 장비가 다른 나토 국가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K방산 패키지를 도입해 2년 만에 실전 배치를 이뤄낸 것을 보고 여러 국가가 한국의 빠른 납기에 놀랐습니다. 캐나다 역시 낡은 전력을 하나씩 대체하다간 10년은 걸릴 텐데 한국에 맡기면 빠르면 2-3년 내에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폴란드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현지 생산을 제한하며 협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제 한국의 제2의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잠수함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에 무려 6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큼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척 확보해 러시아의 북극해 진출이나 미 해군이 철수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죠. 다만 캐나다 현지의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 이전과 함께 현지 건조를 위한 컨설팅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층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뛰어난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과거 호주 콜린스급 개량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잠수함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례에서 보듯 프랑스와 협력하려다 미국, 영국과의 오커스 체제에 휘말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런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면 미국 진영도 유럽 진영도 아닌 제3의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바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지상군 현대화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그리고 병사들의 개인 장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니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은 물론 노르웨이 같은 극지방 국가들에도 공급되면서 혹한 테스트에 대한 우려를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수출된 K9에는 사출가스 배출구를 개조하거나 저온용 윤활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세밀한 맞춤형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레퍼런스가 캐나다처럼 춥고 넓은 땅을 가진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캐나다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방위산업 지형에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외교적 의무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캐나다의 움직임은 다른 미국 우방국들에게도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킬스위치를 통해 무기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나라가 한국 무기나 다른 대안을 찾게 될 테니 말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미 대륙에서 한국 무기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캐나다를 견제할지,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려고 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인도 K9 3,000억 영상입니다. 현재 인도 육군의 핵심 곡사포 전력을 구분하면 궤도형 자주포인 K9, 차륜형 자주포인 MGS, 견인포인 ATAG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서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력은 순차적으로 MGS와 ATAGS를 통해 보강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인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세대 견인포는 누가 보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인도의 ATAGS는 최대 사거리가 48km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견인포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포는 별도의 방어력을 얻기 어려워 적의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포반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방열 속도와 기동성에서 절대로 자주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가장 전력 보강이 절실한 라다크 지역은 매우 험준한 고산지대로 별도의 차량을 활용해야만 기동할 수 있는 견인포엔 적합한 작전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인도에선 지난해부터 K9 자주포를 추가로 100문 더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최종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K9은 라다크 일대의 고산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군이 진행한 사막 험지 극복 테스트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자주포입니다. 또한 고산 지역의 척박한 작전 환경에서도 K9은 최적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을 비롯하여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주포의 엔진은 산소를 활용하여 연료를 태우는데 고산 지역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이와 대치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로서 중국은 자신들의 전차가 세계 최고라며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지만 고산 지역에선 전차 엔진이 원활한 출력을 내지 못해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K9은 달랐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사격 절차를 자동화로 진행하는 K9 자주포는 고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약의 연소 효율 감소와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 문제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K9은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BTCS A1 컴퓨터만큼은 아니지만 자주포 내에 장착된 전시기를 사용하여 사격 재원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상 재원만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고산지대에서도 최대한 정밀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뛰어난 장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불완전 연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화된 사격 절차는 승무원들의 전투 피로도를 감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서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했다면 그만큼 저지대보다 포반원들의 체력 소모는 2배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K9의 시스템은 다른 작전 지역보다도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서 매우 큰 효과를 거두며 한국산 자주포의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도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고산 지역의 기온은 자주포의 포신과 유압장치, 전자장비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인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장약의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포신의 내구성을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포신 도금 기술은 이러한 극악의 작전 환경에서도 포신의 내구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포신 도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으로 알타이 전차와 T15 프르트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신에 대한 기술도 일정 부분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튀르키예 기술자들이 제작한 포신은 전차와 자주포를 가리지 않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후 지원을 위해 방문한 한국의 기술자조차도 튀르키예가 제작한 포신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을 정도로 양국의 완성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만으로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며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작업자의 노하우, 공업 설비 측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벽한 자주포를 두고 인도는 계속해서 추가 도입이란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54문의 K9과 36대의 K10을 도입하면서 1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가 100문의 K9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한국은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K9의 위용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중국 자주포와 비교하면 더욱 대단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PCL-181, PCL-171 등의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했는데요.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고산지대에선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기동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호력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L-181을 운용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병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적의 작은 공습만으로도 병력이 괴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m 거리에서 152mm 고폭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과 정면으로 대화력전에 돌입한다면 중국군은 고폭탄 몇 발의 파편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가 없는 중국제 차륜형 자주포는 병력들의 전투 피로도 문제도 심각한데요. 산소가 희박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체력 소모가 큰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된 방어조차 안 되는 차륜형 자주포에 40km의 포탄을 도수로 운반하라는 것은 병력을 소모품 취급하며 혹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의 수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자주포는 PLG-05인데 중국 전체를 통틀어 450문 정도만 존재하여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만 집중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자주포 전력이 한국의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주포가 K9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K9을 두고 자신들의 자주포보다 뒤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악평을 내뱉은 것은 바로 라다크 지역에서 K9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앞으로도 자주포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할 전망인데요. 현재 인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MGS 차륜형 자주포와 ATAGS 견인포의 도입 예정 물량을 모두 합산하면 약 1000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도 방산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해당 무기 체계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아준이나 테자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도입 물량이 축소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인도 제국사포들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대체할 인도 육군의 자주포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이는 K9의 추가 물량 증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첫 K9 계약에서 100문 도입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K9의 도입 물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군의 행보는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자국의 곡사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언제든 대체 전력으로 K9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이 인도에서 K9 수출을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중국의 허접한 자주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얻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